노유진의 100분 토크. 이번 주 100분 토크는 아마 그동안 했던 정치 카페에서 다룬 주제들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장 과학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 연합뉴스가 보도한 외신 꼭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 등이 속한 연구자 모임 삶의 미래연구소 회원 150여 명이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 편지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인공지능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하면 그것이 끼칠지 모르는 잠재적 해악을 피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줄 혜택들을 어떻게 거둬들일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인간지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지능이 확대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이번 주 100분 토크가 선정한 주제인데요.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이 왜 지금 인공지능의 무엇을 인류에게 경고하기 위해 나섰는지, 또 인공지능 연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교수이신 김대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식입니다. 예,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인공지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뇌과학자이신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문제를 포함해서 뇌과학 전반과 관련한 인문학적인 문제들을 담은 책 김대식의 빅 퀘스천을 출간해서 주목받고 계십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됐어요? 그 책 자체를 처음부터 쓴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서 한 2년 전부터 그 우리나라 모모 일간지에서 제가 중앙일보 연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중앙 선데이에서 예, 우리는 뭐 연재를 인용을 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했고, 다 까도 돼요. 네네네. 조선일보도. 열심히 연재를 하다 보니까 예. 또 남는 게 글뿐이 없다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거의 리사이클 개념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책으로 다 낸 거죠, 이번에. 예, 굉장히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인데도 동시에 철학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을 냈더니 많은 동료 과학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과학자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인간이 지구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그건 당신들이 오해하는 거다. 사실 과학의 핵심이 그런 질문들인 거다. 결국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은 서양 과학일 테니까 결국 이게 3000년 전에 그리스 지중해 바닷가에서 수염난 할아버지들이 하얀 수건을 두르고 누우셔가지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데 내 발밑엔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그런 질문들 하시다가 혼자만 질문하면 재미없을 테니까 이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토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걸까라는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수학을 선택하신 거고, 피타고라스 같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철학을 선택하신 거고, 어떤 분들은 시를 선택하신 거고, 또 그리스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저는 연극도 그 예술과 연극이 과학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이상한 질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이상하네. 원래 지금 얘기하는 그 과학과 뭐 이 철학이나 이런 게 서로 완전히 거리가 먼 학문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이제 거의 뭐 20세기 와서 사실 이렇게 분리된 거고, 원래는 이게 다 하나였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번 책에도 보면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 책 나오고 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때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 뭐 나의 서재 뭐 이런 거 하면서 요즘 무슨 책 읽고 있냐 해서 이제 이 책 읽고 있다고 제가 그때 답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책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놀랐던 거는 그겁니다. 사실 저 책 읽고 이제 더 많은 퀘스천이 생겼지만, 매니 퀘스천이 생겼지만은 저 책을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보기 드물게 인문학적인 여러 이 수준이, 그리고 또 어떤 그 독서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이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칭찬이 너무 과하시고. 사실은 이게 이제 17세기까지만 해도 칸트만 해도 철학자이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칸트 라플라스 가설이라고 태양계 행성의 형성 과정에 관한 그런 가설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날 좀 맞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철학이 참 비참해졌죠. 과학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김대식 교수는 저는 그 책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프랑스로 치면 바칼로레아, 맞아. 또 독일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로 네네. 치면
또 대학도 독일에서 하셨고 하기 때문에 되게 독일 아비투어 이 대학 입학 능력 자격 시험 겸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거기에서 다 사실 다룬 질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김대식 교수는 확실히 독일산이구나. 네네네. 지적으로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셨어요. 아니, 확실히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정말 하나도 훌륭하거나 특이하지 않고요. 우연히도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로서 특히 수학을 좋아하고 통계학을 좋아하는 과학자로서 대부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랜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원인이 없는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우리는 당연히 근데 인문학이나 정치나 행정에서는 항상 인과관계 적어도 상관관계를 찾고 있는데 라이프니츠가 말한 충족 이유 그렇죠.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랜덤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우연히도 독일에서 자라게 되고 독일 김나지움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시스템이 고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철학 선생님은 아도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뭐 하버마스하고 같이 동료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또 네.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대학교 교수 하셔도 되실 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나름대로는 뭐 사명감도 있으신 분들 1968년도 학생 무브먼트 그쪽에서 계시다가 학생을 가리키는 게 사실 최고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 책에서 인용한 대부분 책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뭐 비켄슈타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철학 시간엔 시험을 봤었는데 시험 자체가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질문 딱 하나를 던져주고 한 6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이제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 우리나라에 와서 갑자기 뭐 누구죠 그 샌들 교수 하버드 와서 아니 저분이 하는 질문들 사실 그냥 난 고등학교 때 다뤘던 질문 같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사비 그렇게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의롭지 못해. 그 양반의 강연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시험 중에 한 번은 선생님이 숙제가 아니고 시험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용감함이란 무엇인가. 뭐 저희는 뭐 죽도록 막 손이 떨어지도록 난리가 났죠.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다 쓰면서.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한 절친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펜 놓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백지 내고. 그래서 이게 용감이다 하고. 걔 그때 A+ 받았어요. 우리는 6시간 고생하고 B, 뭐 C-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학생부에 기재돼요. 네.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딱 한 번. 반복되지 않은. 그렇지. 나 같으면. 바로 대책위원회 소집돼갖고 이 교과 주임하고 저 학생 주임 스님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죠. 숨은 목적을 또 밝히기. 숨은 목적을 밝혀야 그러니까 돼. 사실 그런 게 가능한 거는 인터넷 위에서라면 용감하면 곧 무식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는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선생님들이 부패하다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그 규정들이 있고 계속 컨트롤하고 모든 것에 CCTV를 다는 거는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꼬리물기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더 믿지 못하게 되고 더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러시아식이거든요. 그 제가 독일 있을 때 들은 독일식 표현인데 이제 독일어로 옮기면 이래요. 그 Vertrauen ist gut, Kontrolle ist besser. 네? 그러니까 레닌이 했다는 말이라고 널리 독일 사회에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통제가 더 점검하고 통제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더 좋은 일이라고. 우리 방식이 되게 레닌식 방식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아까 좀 랜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언젠가 그런 거를 썼어요. 우리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역사적 필연이라고 막 배웠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난 사건? 우연과 필연이 다 있기도 한데 그걸 주로 필연으로 한 거는 이제 그쪽의 어떤 그 법칙이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 발전의 법칙에 의하면 필연적인 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주의적 의식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은 사실 작 모노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인류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 그 필연과 우연의 그 조합인데 정확히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밸런스야말로 랜덤이지.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 교수 친구들이 꽤 되는데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랜덤 쪽이지 않냐 하면 아니래요. 다 이유가 있었대요. 하고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이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딱 한 번 있었다.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면 반복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 일어나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지 않냐. 근데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보면은 이제 공학에서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버피팅이란 단어가 있어요. 피트한다라는 게 옷을 맞추다 그런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수학적인 함수에서 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고 데이터 점만 있을 때 사실 이게 뭘 표현한지 모르면 이제 피팅이라는 방법을 써서 선을 긋거든요.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말, 리그레션.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피팅을 잘해야지 오버피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점하고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가장 좋은 선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역사적인 데이터는 다 100%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역사적인 과거에 피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진짜 피팅할 때는 랜덤인 건 빼고 피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매일마다 조금씩 변하는 현실은 우리가 우선 다 배제하고 큰 것만 모아서 최대한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자. 선이 가장 단순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오버피팅 하기 시작하면 과거는 다 설명하되 미래는 예측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문학 친구들하고 할 때 니네는 과거는 100% 다 설명하는데 미래를 한번 예측해봐라.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공을 던지면 어디에 떨어질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모든 게 원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럽에서 진행되는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요새 그러잖아요. 특히 영국 애들이 그쪽으로 책을 많이 쓰는데 왜 하필이면 서양이 동양보다 잘 살게 됐나? 왜 이겼나? 그럼 난리가 나요. 기독교, 정신, 뭐 시장주의, 논리, 수학 그럴까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 그냥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 살다 보니 어떻게 되고 랜덤이 돼. 단 서양에서 잘한 거는 과거를 재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 과거라는 게 인류에서 지구에 일어난 대부분 일들이 랜덤인데 재해석을 함으로써 카오스를 다시 코스모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었던 거를 재해석을 통해서 다시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서도 타인의 해석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면 타인을 해석해주는 힘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길은 어떻게 보면 야 우리도 좀 제국주의가 되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자는 제국주의가 절대로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한번 해석해주자. 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스만 북한하고 한국의 관계를 해석하냐. 우리가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의 관계를 해석해주자. 왜냐하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게 결국 갑을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해석 전쟁이죠. 해석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용기를 가지고 우리 것만 맨날 해석하지 말고 좀 전 세계를 해석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 점이 공감이 되는데 조선시대에 보면 뭐 퇴계 선생하고 이제 소장학자 기대성하고 뭐 논쟁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그게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때 뭘로 논쟁했나 이렇게 보면 우주의 기본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기이론론, 이기이원론 등등 해가지고 아주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 조선이라는 이 한반도에 있는 어떤 왕조 국가의 선비들이었지만 그래도 또 문화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사대주의 이런 것도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려는 네네. 그 의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결국 한 70여 년 세월이 오는 동안 이 북쪽은 철조망으로 잘리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막힌 이 섬나라에 살면서 이게 되게 잘해졌다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들로 싸우고 지식인들이 작은 문제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큰 문제들은 나라밖에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서로. 그리고 꼭 무슨 외국의 유명한 대학의 무슨 교수라든가 뭐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 뭐 이렇게 높이 축혀 세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저는 참 눈에 거슬리던데 한국 사회를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학자들한테 마이크 대고 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뭐 평해달라 그러고 난 이게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난 되게 공감해요. 그게 이제 뭐 저도 뭐 100% 공감하는데 근데 설명은 할 수가 있죠. 결국 그 역사의 비극인 게 얼마나 못 살았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다 보니 그 큰 거들을 한동안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실용주의적으로 바뀐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때는 어차피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단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게 지금도 좋을 리가 없고 이제는 우리도 클 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영국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뭐 저녁에 같이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이분들이 술 좀 취하니까 되게 그 솔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김대식 그 교과서에 한국 사람 이름 몇 명 나오는지 아냐? 수학, 물리학, 화학에. 제가 알거든요. 없다는 거 한 명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게 그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로마에서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백인들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인류 지식풀이라는 게 있고 그게 냉장고라면 먹을 걸 빵빵하게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다 해가지고 특허 하나도 안 받고. 근데 중국의 뭐 샤오미, 한국의 삼성전자는 그 지식을 무료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미적분을 무료로 받아가서 특허를 만들어서 자기네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엔 니네가 못 살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니네도 살 만큼 살고 이제 영국이 더 못 산다. 그러니까 니네도 냉장고를 다시 좀 채워라. 같이 우리가 룸메이트로 사는데 냉장고 안에 우유만 다 빼마시고 새 우유를 왜 안 집어넣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 또 얘기해서 화가 나. 그 대신에 니네들은 18세기 19세기 세계 다니면서 돈 다 받아갔어. 그렇죠.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그래서 결국은 네. 더하기 영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오면서 찜찜은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페이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 관료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뭘 하겠다면 얘네들은 당장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인류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지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예. 자, 그 아까 우리가 필연성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인생이 뭐냐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랬더니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3명이. 각각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연이다. 어떤 사람은 필연이다. 어떤 사람은 우연과 필연의 조합이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너희들 말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 달간 시간을 줘요. 한 달 후에 이 세 사람이 옵니다. 뭘 들고 왔냐면은 우연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주사위를 달고 왔어요. 이걸 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필연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체스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사위 던져서 말판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은 아까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게 문자 시대의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자라는 것은 텍스트라는 건 선으로 돼 있잖아요. 선형적이기 때문에 쭉 시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원인, 인과, 결과의 사슬로 세상을 파악한단 말이죠. 반면에 그 랜덤이라고 보셨는데 그건 사실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난수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입각하면 세상이 또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문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선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공학자들, 과학자들은 공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인 언어로 논했던 정치형에게 좀 갖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사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야릇한 주제로 시작을 할까 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최근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뭐 어저께 케이블에서 이거 한 거 아세요? 했어요? 예. 아, 그래요? 우연히 제가 늦은 시각에 돌리다 보니까 해서 우리가 이거 녹음하는 거 아는구나. 전에 아트나인 가서 몇 달 전에 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 저도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그 이제 허로 시작하자면 제가 그 전에 아마 우리가 단어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인공지능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동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그 결론을 못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인공지능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그거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건 도구예요. 어디까지나. 이 뭐 사이버네틱스에서 했던 게 그런 건가요? 뭐 약간 그렇죠. 예, 결국 얘는 글을 읽고 언어를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가 하면 약한 인공지능 플러스 자아가 있고 의도가 있고 독립성이 있는 거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도 그런 강한 인공지능이고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대부분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인간 인격체. 그렇죠. 어느 한순간부터 인간이 아닌 기계가 독립성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대부분은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게 현실적은 아니라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큰 문제, 그게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고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사실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문제.
문제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학자로서 지금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저한테 인공지능이 가능할까요? 하면 그냥 약한 인공지능이든 강한 인공지능이든 제가 그냥 한번 웃어주면서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다. 뭐 100년, 200년 걸려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요새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주고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한 2, 3년 전부터 세상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그 지식이 번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텐베르크가 책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이 알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죠, 사실은. 근데 분명히 그 포인트에서 시작한 것 같이 2, 3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정말 60년, 70년 동안 풀지 못하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은 거의 100% 20년, 30년 안에 올 거라고 예측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 강한 인공지능은 아무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철학자분들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도나 독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제 이거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강한 인공지능도 한 5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계획은 한 49년 정도 살고 죽을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어차피 못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가만하면 되지 얼마나 살. 그렇죠. 뇌과학자나 공학자의 이지와 무관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뇌과학자나 공학자의 목표는 또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요. 강한 인공지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 뭘 원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핵심은 그거죠.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여기를 둘러보면 여기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결국 인류의 역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부터 이 지구라는 공동체를 인간 위주로 바꾸기 시작한 거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허리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든 거고 우리가 문어같이 생겼다면 다르게 만들었겠죠. 세상을. 그래서 지구를 인간 위주로 바꿨는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우리가 제일 똑똑했으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파 동물인 거죠. 지구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 있는 모든 거를 인간 위주로 우리가 기능 위주로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공기가 왜 깨끗해야 되겠어? 우리가 없다면 공기 깨끗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고 강산도 아름다워야 되고 에너지도 파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다가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럼 인간은 왜 필요할까라는 건 우리는 당연히 휴머니즘에서는 거기서는 끝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헌법이 다들 시작하는 게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라고 시작을 해요. 당연히 프로타고라스도 만물의 축은 인간이라 그러고 그리고 다 우린 동의해요. 왜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런 거 쓰신 분들도 다 인간이고 근데 그거는 거의 19세기 중반쯤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그 노예를 가지고 있는 백인 남자들이 게임하면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차피 백인이 흑인보다 더 우월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겠죠. 자신들한테는 100% 공감이 가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가설일 텐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우주인이나 기계한테 했을 때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자 그렇다면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이론적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일 텐데 왜냐? 죽지도 않고 더 빠르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런 녀석이 독립성과 자아까지 갖는다면 분명히 인간하고 비슷한 질문을 할 것이다. 틀림없이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그럴지 몰라. 왜 있나 다 한번 물어봤을 때 맨 끝에 근데 인간 니네들은 왜 있어야 될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기계가 분명히 철학 정신도 다 입력을 했을 테니까 공리주의도 알 텐데 해보겠죠.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을까? 지구 더하기 인간이 더 좋을까 보면 빼기 인간이 낫다고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에너지 다 공갈시켰죠. 그동안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쟁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나쁜 짓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만들었지 않았냐 하면 얘는 분명히 그게 한 시나리오입니다. 걔네들이 없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약간 훨씬 더 논리적인 문제인데요. 그건 뭐냐면 자 이런 인공지능이 생겼어요. 강한 인공지능. 걔가 뭘 원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 타이틀 중에 하나가 기계는 무엇을 원할까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보면 기계가 분명히 뭐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그건 약간 치사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상상한 거야. 내가 옴니포텐트하게 모든 걸 다 가졌다면 지구를 정복하고 싶겠다는 그냥 망상인 거고 기계가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얘가 자아가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적어도 계속 존재하고 싶겠죠. 자기가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른 가설 하나도 없이 과학자들은 가설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할 거다. 첫 번째 1, 2 당연히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인터넷에 있는 얘는
계속 존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3. 에너지는 당연히 물체를 변화시켜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얘한테는 에너지를 나무를 태우거나 석탄을 태우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워서 만들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핵심은 얘가 인간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늦었어요. 그럼 막 뛰어가잖아, 길거리에서. 뛰어가는 동시에 그 상황에서 발에 밟히는 개미들을 싫어해서 밟는 게 아니고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큰 걱정이고 핵심은 강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그게 생기는 순간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냐 없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풀리는 문제의 대상이 되지 더 이상 우리가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간도 만만치 않은 존재니까 지가 이제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인격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계가 이제 자기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얘는 뭐 얘네들 못 쓰겠는데 인간 지구 빼기 인간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보이는 대로 없앤다고 쳐요. 네네. 그럼 이제 인간이 가만 앉아서 당하냐 하면 안 그래.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SF 영화에 보면 그렇죠.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그렇죠. 인간이 전쟁 치는 게 나오고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전형적이잖아요. 그거 왜 미래에서 그렇죠. 기계가 왜 와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스티븐 호킹이나 앨런 머스크가 걱정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강한 인공지능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해요. 뭘 걱정하는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이따 또 토론하겠지만 당장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존재적인 철학적인 문제고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약한 인공지능을 조금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갖다가 못 막았을 때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문제는 강한 인공지능을 갖다 막느냐 못 막느냐 문제는 저는 이제 그 문제의 어떤 맹아는 약한 인공지능 때 이미 올 거다. 예를 들면 그런 독립적인 그런 뭐 의도나 자아가 없는 욕망도 없는 그런 이제 강한 인공지능 이전의 단계에서도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움직이는 물체는 다 공격하도록 설계를 해 놓는다거나 이제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은 무제한으로 허용할 그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가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 특정 피부 색깔일 때는 무조건 치명적 공격을 가하도록 설계를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분란의 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토론들이 그 대표님 말씀이 맞고요.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약한 인공지능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같은 공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는 저희 생각에는 강한 인공지능은 사실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가설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들을 저희가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 문제로 본격 들어가기 전에 강한 인공지능의 정체성이나 걔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이제 어떤 가설적 추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UFO, 그 에일리언, 외계 생명체 문제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외계 에일리언들이 오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 공격해요. 인간을. 이유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뭐 월드워라든가 또는 에일리언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냥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긴 외계 생명체가 와서 우리보다 더 센 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와서 또는 더 강한 육체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와서 사람을 막 닥치는 데 죽여요. 네네. 지구를 정복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나는 야 이게 우리가 제일 가까운 별이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게 광속으로 8분이나 되고 네네. 그럼 태양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항성으로 가려면 그보다 시간이 몇십 배 더 걸리는 먼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장애물을 뚫고 지구까지 온 그 아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과학기술 수준을 가진 지성적 인격체가 과연 지구에 대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우리 서로를 대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낯선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일까?
대해서 이제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코스모스에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안 그럴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도덕적으로도 진화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진화해서 이미 행성 관리 규칙 같은 걸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관찰만 하고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물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명체잖아요. 아니, 여하튼. 그러니까 여하튼 강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니 인간과 마찬가지의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면 저는 그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투사해서 보는 그 강한 인공지능과는 달리 어찌 보면 인간을 지구 빼기 인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적정한 정도의 개입을 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근데 이 인공지능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아니 근데 그거 독립한다니까요. 강한 인공지능은 거기서 독립해요. 설계해서 독립할 거 아니야. 이거 뭐 결국은 이제 골렘 신화잖아요. 네네. 원래 그 옛날부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그 인간보다 더 훌륭해질 것 같아. 나는 그 강한 인공지능은. 네, 철학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지나 욕망 이런 것들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었으면 인간은 사실은 그 탄수화물로 된 기체를 갖고 있고 다른 개체들과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 의지나 뭐 욕망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하나의 개체로서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약한 인간지능이라는 거하고 강한 인간지능을 나누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게 질적으로 나눠지는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간에 이르러갈 자의식이라든지 정체성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우리도 바이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그게 기술적 특이점인가? 그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연히도 그 지난주에인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제 그 엣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엣지.org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고 인문학자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아주 거대한 질문들을 다루는 매년마다 질문을 하나 던지면 수백 명 지식인들이 이제 답을 올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2015년 질문이 인공지능은 가능한가예요. 그 정도로 핫한 질문이고 지금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170 몇 명이 답을 하셨어요. 나도 한번 내노라는 아니 하시면 돼. 그냥 올리면 내노라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 뭐 최고의 과학자, 정치인들 다 올렸는데 그 중에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강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가능하다. 왜냐? 인간도 강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자화와 의도와 독립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 자체도 신경세포와 분자들과 단백질들이 합쳐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조건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강한 인공지능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거 보여줘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주인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이제 칼 세건이 그런 얘기하고 나서 좀 반대하는 의견 반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이 없는 거다. 외계인이. 그 도덕적 한계를 통과하는 종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지네들끼리 핵폭탄으로 죽였던가 환경 다 고갈해서 다 죽었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나와서 다 멸망시켰던가 그래서 UFO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서로 별들 간의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나갈 수 있는 기술이 되려면 이 자아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 혹성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종과 인종차별도 없어져야 되고 모든 그 지적인 풀을 다 공감하고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정말 진화된 문명이 생겨야 되는데 우주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직 그것밖에 안 돼서 못 본 건지도 몰라. 그렇죠. 또 하나 질문은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다라는 게 1950년대 사이버네틱스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때는 드라이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 활기를 띈 것은 그 웨트한 기술, 쉽게 말하면 뇌과학과 연결되면서 다른 모델이 등장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뉴럴 컴퓨테이션이라는 거 있죠. 지금의 사실 컴퓨터는 선형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냥 그 플로우 차트 따면 예스, 노 해가지고 계속 내리다가 노 하면 다시 피드백 돌리고 이러는 건데 사실 우리 두뇌 작용은 네트워크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럴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인간 지금 그 뉴런을 갖다 100만 개 정도 연결시킨 뭐 컴퓨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연관성이 상당히 많고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이 어마어마한 하입과 어마어마한 실망의 반복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뻥치고 뚝 떨어지고 그냥 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 하면 그 1950년도 결국 이제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2차 대전 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폰 노이마라는 이제 뭐 수소폭탄 만드신 분, 앨런 튜링 또 영화도 곧 나오겠지만 뭐 노버트 위너 정말 최고의 그 천재들이 컴퓨터를 만든 거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당시 그 컴퓨터들이 필요로 했었던 건 두 가지 문제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는 대포를 쏠 때 그 곡선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하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연히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무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건데 다 했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우선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최첨단 정말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한 이런 게 존재하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장비들이 갑자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계산을 진짜 잘하네.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한 게 가만히 있어봐. 계산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게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니까 이분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얘가 인간이 잘하는 다른 것도 잘하겠구나.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아마 1950몇 년에 생겼을 거예요. 그분들이 조그만 학회를 다스머스 컬리지에서 하면서 그거예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수학자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우선 제일 어려운 걸 한번 풀어보면 나머지는 누워서 떡먹이로 풀린다. 그럼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은 수학자들이었었어요. 다들 수학하고 체스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체스. 바둑을 몰라서 체스를 바둑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한 6개월 만에 다 풀린 거예요. 수학도 미분 방정식 막 풀어요, 얘가. 체스도 상당한 수준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세계 챔피언도 그래서 이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2002년에 딥블루. 난리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야 이러면 딥블루란 컴퓨터가 카스파로프를 그렇죠. 이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한 게, 야 이러면 음성 인식은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학부 학생이 여름방학 때 한 2달 일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무슨 2달은 뭐 2달 아직까지도 못 풀어요. 애플 실이 아직까지도 음성 인식 못 해요. 그게 사실은. 여전히 컴퓨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지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쉽다고 어렵다를 혼동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한 문제들. 물체를 알아보는 거,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게 그게 실은 어려운 거죠. 알고리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다 푼 거예요. 이 문제를 진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리 안에는 답이 들어있어요. 하드웨어 인베디드 솔루션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솔루션인 거죠. 답이 나와 있으니까 쉬웠는데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미적분을 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적분하고 수학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풀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요. 버벅대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했었던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쉽다고 생각하고 쉬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한 10년 전에 이해를 했어요. 이게 프레임이 완전히 거꾸로 됐구나. 두 번째 이해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1950년도부터 거의 한 몇 년 전까지 시도했었던 건 뭐냐면 지능을 언어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서 언어라는 건 사람 말이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심볼이 그러니까 세미오틱스로 세미오틱스 관점에서 기하학적 그 관점에서 내 머리 안에서 기호학적. 예, 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심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개는 뭐고 강아지는 뭐고 다 표현을 했는데 실험실에선 잘 됐는데 바깥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확률 분포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실은 항상 제한된 조건. 실험실에서는 그 토의 문제들,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하니까 다 풀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예측할 수, 그러니까 그거죠. 강아지라는 게 무궁무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눕고 뭐 일어서고, 근데 그게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인간은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기계는 못 풀까? 그래서 한 5, 6년 전까지 이거는 정말 인간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시도가 뭐냐면 그게 이제 결국 요새 불리는 뉴럴 컴퓨팅이나 거기서 나오고 딥러닝이라는 뉴럴 컴퓨팅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딥러닝에서는 결국 아이의 발달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이건 강아지고 이건 고양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그냥 동화 읽다가 한 번 정도 보여줬겠죠.
결국 엄청나게 많은 경험에서 얻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네. 진화하는. 그렇죠. 이게 합리주의적 모델이 아니라 경험주의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으면 얘가 학습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4, 5년 전부터 존재했었는데 1, 2년 전에 이게 가능하기 시작한 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수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한두 개 풀렸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제는 구글, 페이스북. 네. 세 번째로는 컴퓨터들이 특히 병렬 컴퓨터들이 아주 저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구글하고 페이스북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요새는. 알고리즘도 중요하지 않고 컴퓨터도 중요하지 않아. 이건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퍼블릭 도메인이고 컴퓨터는 클라우드로 다 쓰면 되는데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지금은 결정을 하고 페이스북 뭐 하시겠지만 보면 맨날 사람 얼굴 나오면 이름 적어놓으라 그러잖아요. 결국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는 순간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깊은 학습, 딥러닝을 위해서 인간이 지금 학습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계속 주고 있는 점점 얘가 진화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작년부터 얘의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물체인식 거의 사람 수준으로 얼굴 인식을 지금 한 97%로 다 하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레벨이고 엄청난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데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음성 인식 그 다음에 그 2015년 아마 하반기에 소개될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동시 번역이 통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바로 나오는. 그러면 통역사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네, 다 실업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또 새로 소개된 구글이네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진을 이 시스템이 이해하다 보니까 그 사진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진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뭐 생일 파티를 한다. 사진만 올리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무슨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죠. 결국 얘가 장면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대부분 기업 관련 정보를 기계가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 신문사에서. 퍼스트 그 첫 번째 버전은 기계가 쓰고 데스크가 그것만 이제 고쳐주는 거죠. 결국은 네. AP에서는 작년 말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입력하면 무슨 그림인지 제목 찾아주거나 이런 거는. 네, 그거 지금 됩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거면 바둑도 금방. 그렇죠. 그 이세돌을 이기겠는데. 근데 아니요, 바둑은 지금 한 번. 네. 한 번 이기고 계속 무승부 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바둑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급을 못 간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결국 보냐면 바둑인데 이제 그 이긴 것도 저 내점 깔고 간 거예요. 예. 그 있잖아요. 또 그 튜링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예컨대 천막이 있고 커튼이 있고 그 너머에 사람이 있는지 기계인지 모르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저게 이제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게 됐다고 인정하자는 하나의 이제 제안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에 뭐 비슷하게 풀린 거 비슷하게 뭐 약간 10명 중에 3명을 속였다 약간 그러더라고요. 논란은 있습니다. 네. 논란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언젠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핵심은 시간 문제네.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 IBM에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를 보면 특허를 만약에 내가 작성을 해요. 뭐뭐뭐 특허를 내겠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얘가 그 특허하고 비슷한 뭐 이 세상에 있는 3천만 개 특허에서 비슷한 거를 뽑아요. 한 100개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특허를 피해갈 수 있도록 새로 써줘요. 자, 그럼 별리사들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진짜 또 하나 지금 그 시스템 뭐냐면 그 회사들이 보면은 이제 그 뭐 카스터머 서비스 전화를 받고 AS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니까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인도나 필리핀으로 아웃소싱해서 콜센터들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IBM에서 올해 소개될 시스템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시에 거의 몇백만 명하고 영어로 통화가 가능한데 영어 수준이 인도 사람보다 훨씬 좋대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그럼 콜센터들 다 문을 닫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OECD 국가들에서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까 보면 농업은 거의 뭐 존재하지 않고 그럼 몇 %고. 5%.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 제조업 뭐 10%, 20%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70% 정도와 60, 70%가 서비스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67%가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됐는데 결국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중간에서 뭔가 생산하기보다는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수집하고 처리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겨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60, 70%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60, 70%가 지금 사회에서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이 20-30년 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더 저렴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핵심은 약한 인공지능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걸 기계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인간은 할 일 많아요. 여행 다녀도 되고 놀아도 되고 파티만 해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설책 다들 써도 되고 문제는 그걸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시간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일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GDP GNP 다 좋아질 거예요. 효율성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3만 불 시대가 아니고 30만 불 시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혜택을 누가 받을까 결국은. 평균적으로는 에버리지로는 30만 불이겠지만 우리가 미디안을 보면은 30만 불이 아닐 거예요. 중간값. 네, 중간값을 보면 그 나라의 생산성의 99% 정도를 한 1%가 가져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나라는 안 망해요. 사회는 더 잘 살 거예요. 훨씬 더 잘 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살겠지만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약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이제 서비스업 중에서 보면 이제 인적 서비스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서비스업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퍼스널 서비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살아남아요. 당연히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무사, 변리사 그렇죠. 이런 대기업의 중간 정보를 수집하고 미생에 나오는 대부분 와이칼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처리하고 그걸 다른 형태로 변환시켜주고 그 서비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간 관리 직종들이 다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시대가 제가 작년에도 또 유럽 갔다 보니까 그리스나 스페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데서는 청년 실업률이 80%잖아요. 걔네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굶어 죽지는 않아요. 나라에서 굶어 죽게는 안 두겠죠. 또 얘네들은 아직까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겠죠. 핵심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는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부모님 언젠가 돌아가실 거고 나라에서 일 없는 애들한테 무한으로 돈을 또 줄 수 없는 거고 재정 문제는 계속 또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시스템 시나리오겠죠. 그냥 레제페아, 그냥 돌아. 시장이 알아서 좋은 솔루션으로 갈 거다. 그런데 문제는 케인스가 얘기했을 대로 오래 기다리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죽어 있는 거지. 1000년 후면 그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불행과 문제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 솔루션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결국 역시 인간이 할 일이 없을 텐데 몇 개 남은 일자리를 결국 나눠가 주는 거죠. 페이크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일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신의 그 존재감도 느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을 하도록 대부분 사람들을 두게 되면 그것도 유지돼서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재정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많은 지금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 third way 그 세 번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공학자들은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 합의가 필요한 문제고. 근데 그게 20-30년 안에 온다고요? 네. 결국엔 정치인이 정치가 그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 해결해야 되고 정치가 해결 못하면 가장 이제 그 역동적인 정치로서 혁명이 그걸 해결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인공지능 이전에 그냥 컴퓨터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제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한데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 저는 주로 이제 유인물 제작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이런저런 조직에서. 제가 한 일은 한 10년 동안 계속 불법 유인물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20살 때 시작할 때는 그 기름 먹인 종이에 이 철필로 긁어가지고 가리방에 등사기로 미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가리방. 예. 이 가리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 등사기야, 등사기. 하나씩 롤러로 밀어가지고 한 장씩 뽑는. 철필로 긁는 그 밑에 판이 받침판이 이 가리방이지. 그 다음에 83년 4년이 되니까 우리가 타자기로 쳐가지고 종이에 쳐서 들고 가면
인쇄소 아저씨가 그걸 청타 마스터 인쇄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만 기름을 먹여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돌려서 이제 찍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찍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80한 5, 6년 되니까 이제 사진식자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필름으로 글자들을 뽑아내서 그 글자를 따붙여서 이게 만들어서 옵셋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8년경부터 컴퓨터로 이 디자인을 해서 파일로 넘겨서 인쇄기에 걸어서 바로 뽑는 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을지로를 계속 한 10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사진식자로 작업을 하고 식자공들이 다 없어졌죠. 예, 작업을 하고 나서 어때요 물어보면 재밌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유인물은 성공한 유인물이었어요. 사진식자로 식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 사진식자 하던 언니들이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그래픽 디자인이나 그렇죠. 이런 걸 배워가지고 네네. 완전히 을지로 뒷골목의 인쇄소 풍경이 그렇죠. 한 10년 사이에 완전 바뀌는 네네. 걸 봤는데 예, 그전에 공정이 8개였으면 그때 4개가 되고 2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게 신문사에서 신문 찍는 그렇죠. 방식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저희가 저도 항상 이런 걱정을 얘기하면 특히 저희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친구들은 또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래 새로운 기술이 오면 예전 일자리들은 사라지지만 그 대신에 어딘가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계속 만들어질 거다. 결론 약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더라도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들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뭘 했더니 나와요. 잘 모르고 그냥 나올 것 같대요. 네. 왜냐하면 10명이 하던 걸 1명이 해버려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생산성이 계속 늘고 회사들은 점점 커지는데 사실 일자리는 안 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생산직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서비스로 다 가신 거고 자, 그러면 서비스까지 기계가 들어온다면 사람은 어디로 갈까? 해서 보면 그 2013년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발표한 논문에 보면 그래서 기계가 인간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상당히 뭐 중요한 결과를 냈는데 보니까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직업 자체가 47% 정도가 사라진다고. 절반이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직업들은 콜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변리사 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서. 그리고 이런 직업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자 지금도 보면 19세기에는 마차 모시는 분들이 런던에만 몇만 명이 있었대요. 지금도 마차 모는 사람 몇 명은 있어요. 영국 왕실에서. 하는 사람은 있을 거지만 그게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명만 남고 이게 일자리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안전한 직장은 뭐가 있을까 하면 거꾸로 신부님이 가장 안전한 거로 나왔고요.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종교는 영원하다. 종교 그다음에 감성 워커들. 거기서 이제 심리치료사, 예술치료사, 웃음치료사. 결과적으로 쭉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거. 근데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아주 안전한 직업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컴퓨터가 연구 작업까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구글에서 작년에 인수한 회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뭘 시도하냐면 코딩을 더 잘하는 코드를 만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수천만 개 되는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뭐 사각형을 이쪽으로 움직여라. 그게 있겠죠. 다 사람이 다 쓴 거잖아요. 밤새도록 앉아서. 이른바 서브루틴. 그렇죠. 이거를 다 때려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룰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짧게 가장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예, 가장 미학적인 코드는 사실 코딩은 미학이에요. 가장 엘레간트한 솔루션을 원하는 건데 뭔지 몰라요. 설명을 못 해요. 사실 이게 그걸 안다면은 전산과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거예요. 가장 옵티멀한 코드를 쓰는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주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엘레간트한 컴팩트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딥마인드라고 결국.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핵심은 뭐냐면 가장 안전한 직업은 무언가 사람 중심인 감성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과 본질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는 것들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육 관련으로 많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뭐 지금 배우는 게 국영수잖아요. 이 국영수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200년 전에 1차 산업혁명 할 때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농부였었고 글을 못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농부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적어도 글을 쓰고 산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국영수의 시작인 거죠. 이제 공교육이라는 거에. 그것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진전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거 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결국은 20년, 30년 후에는 기계가 국영수를 더 잘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40, 50대는 그냥 천천히 조용히 살다가 은퇴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초등학생들. 얘네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워서 지금 일자리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제일 잘하는 게 대치동 학원에서 배운 국영수면 실업자 되기 100%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기계하고 경주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계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거를 그때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이른바 알파뉴머릭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산업화 시대 때 코드인데 이제 요즘 이제 인문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진화한다. 그래서 이른바 기술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알파뉴머릭 코드를 다루는 능력에 뭐가 들어있는 이른바 창의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그 싱귤레러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싱귤레러티인데 뭐 그게 좀 쉬운 말 해봐요. 싱귤레러티. 그러니까 특이점이라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약한 인공지능은 그 말하자면 문지방 같은 거야. 그렇죠. 기계에서 인격체로 넘어가는 문지방을 돌파를 하면 아직 인격체는 아니고요. 가설이지 아직. 왜냐하면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휘한 어떤 특정 기능만 시뮬레이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체스가 벌써 2002년에 도달했고 바둑도 곧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말은 여기도 될 거라는 거죠. 약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갖다 계속 줄이기만 할 것인지 그 문제예요. 아니면은 낡은 어떤 과거 일자리는 줄이더라도 새로운 직업을 갖다가 또 창출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저기 누가 있냐면 그 백남준 씨가 있잖아요. 백남준 씨가 세계 최초로 로봇 아트를 한 사람이에요. 뭐 로봇 K 뭘 만들어가지고 뉴욕 시내를 걷게 했죠. 그때 사람들이 넣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백남준이 껄껄껄껄 웃으며 하는 얘기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 로봇을 움직이는데 5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알파뉴머릭 코드라는 것이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속셈학원 많았잖아요. 주산. 네. 그런데 주산 세대야. 그 옛날엔 그거 잘하면 천재라고 했지만 요즘 그거 하면 그거 잘하면 미련하다 소리 듣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기능을 컴퓨터가 계산기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인간은 바로 계산하는 과정,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기계한테 넘겨주고 대신 인간은 그걸 갖다 기계를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도 기계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은 그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상상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제가 볼 때 그 대표님께서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결국 기계가 인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또 하나 특징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수동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혼자서 못하던 기계잖아요. 더 빠른 기차가 나오려면 사람이 디자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인간이 그걸 해준 거잖아요. 공학자가 되고 디자이너가 돼서. 근데 약한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얘는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파이널 인벤션. 왜냐? 그 다음 발명은 기계가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발명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계가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뭘 할까? 예술적인 거, 감성적인 거, 약한 인공지능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거, 독립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은데 결국은 그걸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과학적인 문제는 아니고 약간 산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재분배의 문제예요. 결국 리디스트리뷰션 문제라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더 지금보다 잘 살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지금 2015년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노숙자들도 많고 가난은 여전히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과 그거는 3,000년, 4,000년엔 인간은 상상도 못했던 레벨이죠. 사실은. 100년 전에 임금님보다 더 잘 산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상상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다 개인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평균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평균이 그 한 사회에 10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머지 99%는 길거리 청소하고 있고 그런 미래는 우리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사회 전체의 그 높아지는 생산성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가 큰 이슈, 당연히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고 정치가 그걸 잘 풀 때도 있고 잘 못 풀 때도 많지만은 잘 못 풀면 또 다른 전쟁이니 뭐니 하는 다른 또 방식이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것이고 제가 그 과거에 평양에서
청천강을 넘어서 묘양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묘양산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그 3번이나 갔는데 그 한 번 그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속도로 갈 때 차 한 대 못 보고 올 때 차 한 대 못 보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가다가 뭘 봤는가 하면은 한 20-30m 정도 되는 그 황토 언덕인데 한 100여 명이 올라가지고 삽 들고 올라가서 그걸 까뭉개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포크레인 한 대면은 하루 정도 일하면 그 없어질 그렇죠. 일을 갖다가 사람 10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포크레인으로 하게 되면 그 100명은 일자리를 잃는가. 일시적으로는 잃지만은 포크레인이 있게 되면 그 100명이 다른 이제 일을 갖다가 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위험한 주장인데 그렇게 잘못 주장하면 신자유주의라고 욕 먹어요. 그게 무슨 신자유주의예요? 그럼 반 러다이트. 아니 지금 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라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농민 인구가 90%였잖아요. 그런데 뭐 농기가 도입돼 가지고 90% 인구가 다 줄었지만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역할이 이제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력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더 어떤 많은 어떤 그렇죠.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생산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제대로 잘 이렇게 나눠지는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나쁜 상태. 더 소수가 이 과실을 생산력은 확실히 높아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생산력이 높아지고 사람이 가지 못하던 심해에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캐지 못하던 그렇죠. 광물도 캐내게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까지 도맡아서 그렇죠.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럼 더 행복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수에게 예를 들면 그런 인공지능을 갖다가 개발하고 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 소수에게 이 생산물이 다 근데 그럼 편중된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으면은 전투하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빼앗아 오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로봇을 그 로봇 가지고 있는 놈이 더 잘 만들어요. 전쟁 로봇은. 그러니까 저희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국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어디 노동조합을 부시기 위해서 구사대를 동원하잖아요. 구사대는 그 사람이야 지금.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로봇이 만들게 되면 이제는 비싸게 인건비 주고 위험수단까지 줘가면서 왜 사람을 구사대로 쓰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다면 빨치산 로봇이 생기는 거예요. 로봇을 이제 그 구사대로 투입하는 거야. 완전 SF가 됐어요. 지금 완전 우리가 SF로 갔는데 인공지능을 당연히 가장 연구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미국 국방부고요. 당연히 펜타곤일 거고 뭐 무인 전투기, 무인 비행기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사이언스 픽션 스토리는 우리가 무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뭐 어차피 계속 무인화된다. 당연히 하고 싶겠죠. 사람이 죽는 건 싫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무인화되면 어느 한순간에는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서로 이제 로봇끼리 싸우는 거죠. 무인화된 군대들끼리. 그럼 뭐 굳이 도시에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싸우고 거의 중세기에 기사 2명이 나와가지고 대신 싸워서 대적하는 것 같이. 나 같으면 몰래 잠입해서 그쪽 사령부를 사람을 아작을 내는 로봇을 만들지 뭐하러 들판에 싸우는 이미 지금 보면은 우리도 보면 얼마 전에 뭐 무인기 떨어진 게 이제 북에서 북한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미 이제 그 국방 경쟁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이 무인 무기들 개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그 아까 그 토론으로 다시 오자면은 그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에는 한 몇백 년, 뭐 몇천 년에 한 번이 될 수고 몇백 년에 한 번씩 이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리셋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농업화되기 시작하고 칼막스의 시대구분법에 따라서 그렇죠. 5단계로. 네, 아니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뭐 시장 경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 자본주의가 뭐 유럽에서 18세기, 19세기에 나오고 그 전에 나왔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완전히 부인한 나라들도 다 망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들도 다 망했고 결국은 뭐냐면 본질적인 건 받아들이되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받아들임으로써 효율성은 엄청나게 늘어났대. 그렇다고 우리가 아동 노동, 차일드 레버, 막 그냥 무슨 제국주의 그런 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보면 이제 북유럽에서 만들어낸 뭐 사회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저는 공학자니까 아주 간단해요. 뭐 인형을 다 빼고 누가 제일 잘 사나 그냥 보자. 근데 누가 제일 잘 살고 누가 제일 행복한가 제대로 잘 사나 보면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우리 뇌과학자한테 이렇게 한번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인공지능 때문에 SF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묘한 존재 같아요. 정말 지구상에 이런 존재가 한 종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른 행성에도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생물학
생물학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고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제 스펜서나 뭐 이런 사람들, 멜서스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모든 종은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생물학의 법칙은 여전히 타당해요.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를 천적이 없거나 얘를 죽이는 환경 변화가 없으면 2주일이면 지구 표면을 다 뒤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1초에 몇 번씩 이제 분열하면. 결국은 이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인간이 받아왔는데 이 인간은 정말 한계점이 없는 존재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대중적인 고등교육이 이루어진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은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이 법칙이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한테는 안 먹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 법칙이 부정당한 것이 불과 1,200년 전까지는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 생물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운데 벌어진 역사고 만약 우리가 이 생물학 생태계를 지배해온 이 법칙의 지배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개체수를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된다면 네네. 그러면 그 새로운 뭐 기술이 발명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발명하거나 이럴 때마다 벌였던 그 수많은 대량 학살의 역사, 사회적 갈등의 역사, 또 불평등과 차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 인공지능의 시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과거에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뭘 더 많이 모를 때 이제 했던 우리의 행동 양식을 미래에 가도 그대로 반복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자꾸 하는지 그 점이 저는 좀 네네 그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이제 트랜스휴머니즘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간 그건 우리들인 거죠. 이제 과거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텐데 결국 우리 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상에서 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전히 지능이라는 게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인지 아니면 인간의 기능인지를 몰라요. 다른 예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보편적인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증거는 없이 그냥 제가 믿고 있는 건데 자 어느 한 순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능 아니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회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인간도 변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에서 항상 보면 인간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도 잘 나갈 때는 이 야만인들 우습게 보다가 그 야만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 길게 기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서서 게르만식 이름을 짓지 못하도록 거기서 해가지고 그냥 걔네가 더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위너 뭐 조이닝 더 위닝 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 나오는 특히 영국의 이제 그 채널 4인가에서 재밌는 사이언스 픽션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블랙 미러라고 이제 그 어두운 거울이라는 건데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사이언스 픽션인데 이게 우주선 날아다니고 레이저 광선 쏘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드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역사 드라마를 하는 식으로 드라마라는 게 결국 뭘까요? 드라마라는 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도전 과거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는 결국 인간은 항상 저랬구나. 권력의 눈에 어둡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보면서 우리 현재를 이해하는 건데 미래에서도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다. 인간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뇌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단 기술은 계속 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거기서 하는 연속극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 에피소드에서 보면 뭐 몇십 년 후에는 이 청소년 애들이 머리에다 칩을 막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하는 것 같이. 네. 얼마나 좋냐. 무선 통신도 가능하고 네. GPS도 머리로 되는데 부모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그건 더 이상. 그런 그 세대 간의 갈등. 또 하나 에피소드는 눈에 칩을 박아서 내가 24시간 하는 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라이프 로그. 네, 라이프 로그. 너무 좋아요. 얘기하다가 기억 안 나면 우리 그때 그 얘기했잖아 하면 클라우드에서 찾아서 눈에 보여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안 나눠요. 무서워서. 모든 게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 하나
분명히 불가능하진 않은 기술 가지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보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미래 드라마.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기계가 나온다면 인간도 분명히 변할 거고 근데 그 미래에 변한 인간들이 뭘 원해야 될지를 저는 저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세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약간 걱정하는 건 우리가 뭘 원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뭘 원하기를 원하냐를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항상 이래야 된다. 아까 바깥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처음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잖아요. 정말 인공지능 같은 같은 그녀 같은 기계가 나오면 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기계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옆에서 놓고 조물조물 만지고 이래야 그게 좋은 거지. 그런 게 다 된다고. 그게 이제 옛날에 최영미 씨가 냈던 그 시집 제목이죠. 시집 있잖아요. 그 컴퓨터랑 씹하고 싶다라는 게 그때 시였는데 이게 거의 지금 아니 근데 기술적 현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나는 영화 보면서 아무리 착 집에 들어오면 착 말 걸어주고 그 스케줄도 얘기해주고 다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눈을 맞대고 만지고 이 체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 아날로그 방식인가? 아니요, 이거? 그때쯤 되면 못 먹잖아. 그때쯤 되면 가치관이 바뀔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가치관이 바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육체적 사랑보다 정신적 사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그때쯤 되면은 역시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야. 근데 그게 인간이 포유류의 한 종류인데 그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유적인 특성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당연히 문명이 변해도 그런 육체적인 거 로보틱스로도 하겠죠. 요새 일본에서 맨날 이상한 로봇 만드는 것 같지.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인형 끼고 잔다고 좋을 건 없잖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보면 우리가 항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항상 같이 했었어야죠. 원시 시대 때 배가 고파?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사냥 되게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10번 나가야지 한 번 음식을 벗는 거고 껍질도 벗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면 정말 하루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시대는 발달하고 효율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소비하고 싶을 때 생산을 안 하고 냉장고를 열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전히 사랑이라는 소비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악플 달리고 난리가 나겠지만 생산도 같이 해야 돼요. 나가서 헌팅도 해야 되고 실패할 확률 되게 높아요. 그렇죠? 껍질도 벗겨야 되는 거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고 배신당할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은 나는 선택만 하면 된다. 여기 파트너 로봇이 있어서 매일마다 새로운 성격을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앱으로 깔으면 오늘은 지적이고 내일은 귀엽고 모레는 요염하고 그다음에 외모도 바꿀 수 있고 마스크로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엑스마키나 영화 내용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해가지고 여자 로봇인데 외모를 다 바꿀 수 있고 어쨌든 거기다가 대화도 가능해요. 나하고 딱 완벽하게 내 코드하고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고 말하다가 귀찮으면 그냥 끄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시대가 오면 가치관이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가 사냥한 것만 숲에 들어가서 화살로 사냥한 것만 먹겠다는 사람들이 미국 중부에 가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몬타나에. 이상하다고 보잖아요. 독일에도 예그하우스라고 꼭 숲속에 가면은 그 사냥꾼의 이런 50년 100년 후의 가치관은 사랑은 꼭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거죠. 지배적으로 제가 반론 하나 펼게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갖다 기계에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작동하는 시계와 고장난 시계와의 차이와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기계론이야말로 가장 최첨단 학문이었거든요. 그걸로 인체를 설명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스웨덴의 여왕의 크리스티나라는 여자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한 게 뭐냐면 하지만 시계는 애를 못 낳잖아. 이러거든요. 여자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프 리플리케이팅 머신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계가 자기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마지막에 자기를 복제해서 프로그램까지 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실현된 게 지금 3D 컴퓨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D 컴퓨터를 뽑을 수 있는 그게 지금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그 3D 프린터가 자기를 또 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면 오픈했어요. 누구나 했어요? 이미 해가지고 그걸 다운로드 받은 그걸 찍을 수가 있어요. 프린터까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계가 자기 복제하는 건 좋은데 나는 사랑할 때는 기계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내 새끼를 낳고 싶거든.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미래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능력도 네. 없고 사실 그게 저희 저희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미래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죠. 가치관이라는 건 계속 바뀌잖아요. 19세기 때 보세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소설책에 보면 연애 편지는 적어도 한 40장은 돼야 돼요. 지금은 카톡 하나 때려요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한 10장은 뭐 밤새고 편지를 써야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미래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자신이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 수 있을 프레임은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철학은 개인은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프레임은 사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절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X를 원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약한 인공지능 특히 또 강한 인공지능이 되면 그런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죠. 인간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임박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교육.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학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의 안전장치들을 좀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뭐 인간한테 그 해가 되는 것들은 할 수 없도록 아주 강하게 소프트웨어 레벨이 아니고 하드웨어 레벨에서 반도체 레벨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도 그런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우리 DNA에 결국은 그거의 모델이 우리도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에 그렇죠. 준하는 네. 기계윤리법 네, 같은 그럽니다.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인간이 법이 있기 때문에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법이 없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한테는 DNA가 유전이 정해준 규칙이 있긴 있어요. 막 사람 죽이고 다니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핵 개발을 마음 놓고 했듯이. 네, 그거예요. 뭐 이제 위험한 그 약한 인공지능 확산 금지 조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빨리 만들어놔야 돼. 서로 이렇게 만들고 지금도 이게 유용하면 이거부터 만들겠죠. 사실. 전쟁 무기로 쓸 수 있으면 무기부터 만들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어차피 될 건 된다 그런 식으로 레자피에 저는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연구에 사회에서 너무 많은 간섭하는 것도 저는 어차피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사회에서 지금 특히 정치나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건 크게 한계성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그 선은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마지노 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인간도 이제 복제 인간은 그러니까 못 그런 만들게 식으로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전공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간 복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아니면 우리가 핵 연구는 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짓지만 뭐 디베이트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핵무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사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건 근데 과학자들도 다 동의를 해요. 특히 강한 인공지능에서 지금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스티븐 호킹 분들이 걱정하는 게 강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기계가 독립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들 말씀하시고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해서 근데 법으로 만들 수는 없고 이거는 사회에서 규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공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그런 거 있지 않냐? 뭐 아시모브의 로봇 3대 원칙.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로봇이 독립성이 있으면 그냥 왜라는 질문 그렇지. 한번 해버리면 돼요. 거꾸로 어떤 분들은 로봇한테 뭐 인간을 신으로 염기도록 그 종교를 만들어 보자. 인간 종교. 있어. 인간 종교. 결국 그 이스라엘 그 히브루 대학의 그 하라리 교수님은 그러세요. 그분이 책을 지난번에 썼는데 동물에서 신이라는 그 아주 긴 역사 책을 하나 쓰셨는데 핵심은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지능이 있는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신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도 신을 배신한 것 같이 있든 없든 부정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만든 또 하나의 지능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관계 얼마만큼 그 이 자율성을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네. 지적을 할게. 하나는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죠. 사실 인간이 진화, 인간과 기계가 공진화를 하는데 인간의 진화라는 건 생물학적 한계에 갇혀 있고 반면에 기계의 진화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이 can do의 문제가 아니라 be authorized to do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총 거기서 그 만들 때 말을 우리말로 좀 번역해봐.
그러니까 캔도는 할 수 있다 없다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허용해야 되느냐 그렇죠.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건 윤리적인 제한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 제한이라는 건 해도도 분명히 깨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가 있다라는 있겠죠. 건 분명히 이게 깨진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깨진 놈을 응징하려면 이제 그게 있어야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솔루션 자체가 제가 이제 두 가지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강한 인공지능의 독립성을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듯이 뭐 인간을 신으로 삼겨라. 뭐 아니면 어떤 분은 유교 사상을 기계한테 집어넣어서 인간을 부모로 모셔라. I'm your father 그런 식으로. 세상에 불효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은 또 어떤 그래서 분들은 허용하게 되면 무슬림 로봇도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인간한테 썼다가 실패한 방법들을 넣는 그리고 거예요. 또 전두환 또 나온다니까. 어떤 방법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기계한테 그 착각 왜곡된 기억을 심어서 기계 자신도 인간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자. 그게 제일 그럴듯하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결국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논리적인 녀석으로서 지구 플러스 인간이 더 좋다라는 걸 우리가 설득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계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칸트 말로 계몽이라는 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렇죠. 그 문제에서 그 이 아주 미제함에서 벗어나오는 게 계몽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슬슬 우리가 좀 그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계가 우리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 책에서만 맨날 주장하던 게 다 구라가 아니고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사실은. 기계가 봤을 때는 지금 책에 나온 인간하고 현실 인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현재로서. 책에는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데 맨날 전쟁하고 서로 남들 바라보라 그런데 서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나쁘면 나쁘다고 쓰지 책에는 좋은 얘기 다 써놓고 현실은 왜 그러냐. 근데 저 신은 책에도 보면 별로 안 훌륭하던데. 구약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막 신이 또 제가 질투의 화신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쪽을 절멸시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얘기한 건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대표님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이 모든 기술에 정말 인공지능은 더구나 어마어마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하면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멋있는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분배만 잘하면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8시간, 10시간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1시간, 2시간 일하고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만세. 다들 프리랜서로 일하고 아니 우리가 30만 불, 100만 불 시대를 간다면 누구죠? 우리가 다들 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도 만수로 같이 사는 거 저는 바란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있대.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지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경제적뿐만이 아니고 아까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는 있어요. 철학적으로 제가 인공지능에 좀 관심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사람하고 파리를 비교해 봅시다. 책상 위에 파리나 다른 벌레가 있는데 제가 이 녀석이 징그러워서 들어서 바닥에 놨다. 자, 벌레가 보는 세상관에서는 갑자기 딱딱하던 면적에서 뭔가 그냥 발바닥의 느낌만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죠. 걔가 천재파리라도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유는 뭐냐?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고 책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우리는 여기서 팟캐스트를 하는데 벌레가 징그러워서 밑에다 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사실은. 근데 파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미 본질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 머리 안은 두개골 안에 1.5kg짜리 고깃덩어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다 해놓은 건데 얘는 사이즈도 한계가 있고 성능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낸 모든 지식과 진실은 당연히 진짜 진실의 그림자뿐이지 그거는 못 알아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진화한 녀석이 있다면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진실과 비밀들을 알아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옆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니네가 절대로 이해 못했던 거에 다 이유가 있었다. 그건 좀 호기심은 있는 것 같아요. 단 그 호기심은 있지만 컨트롤은 잘해야 된다. 결국은. 라플라스의 악마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저는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종교의 경전에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피조물 창조주가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난 안 믿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무엇을 만들면 그 피조물은 창조자를 닮게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든 약한 인공지능이든 간에 결국 그 로봇이 어떤 위험을 덜 내포하려면 그것이 우리 만들어낸 인간이 창조주인 이상은 인간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닮을 거니까 우리 자신을 계몽이라고 표현을 하든 고양시킨다고 표현을 하든 좀 더 문명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개선하는 우리가 게 생각할 수 있는 답 중에 않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인간이 해야 되는 질문하고 기계의 질문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인간이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당화해야 되는 것 같고 기계는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가? 자신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너의 의미는 우리다.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어줬고 뇌라는 게 있어야만이 이 MP3 플레이에서 나오는 바하의 아름다운 음악이 음악이지 우리가 없어지는 순간 공기 진동이다. 그 다음엔 압축되는 공기다. 결국 우주에 아름다움과 미학적으로 아름다움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인간이 계속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봐주라. 함께 삽시다. 함께 그러니까, 좀 봐줘. 아니,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자체가 인간을 항상 선하게 만드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을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면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됐죠. 사실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전쟁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사실은.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전제가 오늘 이제 약한 지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간의 지배하에 둬야 되고 보편적인 가치에 복속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것이 주요하게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이제 1년 후에는 국회로 다시 가셔가지고 국회 그 과학기술을 다루는 위원회에 진출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기계윤리법이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법적 기반의 구축 그 얘기를 이런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치권이야말로 일단은 가장 이 지능을 싫어해. 이 인텔리전스를 싫어하는 데가 정치권이에요. 아니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럽게 본 게 한 달 전인가 그 영국 국회에서 어떤 토론을 한번 했었냐면 돈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요? 할 일 되게 없네. 근데 깜짝 놀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예요. 그 국회에서 무슨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뭐 이제 금융 쪽에서 오신 분인가 봐. 화폐 개념 그러니까 규정에 대해서. 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대부분 영국 국회의원들이 돈은 내 지갑 안에 있는 거, 내 은행 계좌에 있는 거,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거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마니 제너레이션 대부분 민간 은행들이 만들어낸다. 그냥. 화폐란 무엇이냐. 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리오 무에서 창조하는 거다. 근데 이해를 못하.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봤대요. 그러면 국회에서 영국 국회에서 돈에 대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토론했나 보니까 175년 전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얘기를 한 적 없는데 돈이란 개념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근데 이분들이 얘기한 게 잠깐만 있어봐. 국회에서는 나라에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다 법을 만드는데 그중 모든 건 돈으로 다 된다. 근데 돈이라는 그 거시적인 개념 자체가 우리 은행한테 한 번도 허락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지. 은행이 그냥 만들어낸 거지. 그냥 만들어낸 거잖아요.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찍어내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좀 거시적인 지능이란 무엇인가. 내가 토론하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국회라는 앱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 가진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할까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갖다 다 얘기하도록 해서 그걸 갖다가 바로 취합해가지고 현실에 반영하도록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실업자가 되잖아요. 국회를 없애고 컴퓨터를 갖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없애고 컴퓨터를 갖다 왜냐하면 놓으면 그 국회에서 하도 정치 싸움을 하니까 그 특히 영국 사람이죠. 누구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토론하지 말고 계산합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인들 딱 빼고 컴퓨터를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라이프니츠가 뭐 여기서 그거 같아. 계산하자 차라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정치 카페니까 정치적 연관성을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고용구조의 변화 앞으로 어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농업이 몰락하고 산업화되면서 농민들이 다 노동자가 되고 그다음에 기계화가 또
되니까 사실상 노동자들의 상층부는 기계 관리인이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정규직이 되고 뭐 그다음에 또 그렇죠. 정보화가 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변동이 있을 그렇죠. 텐데 뭐 아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력들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얘기가 안 되는데 3D 프린팅은 이미 미국에서 법제화 막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언젠가 분명히 법적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올 거예요. 예. 네네네. 그거 갖다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급한 건 아마 무인 자동차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 자동차는 사고 나면 보험 문제가 우선 생기거든요. 사고 나면 사고 차주가 나면 책임져야지. 근데 지금 보면 요번에 CES 그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져야지. 요번에 CES 시스템 페일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도 보면 이제 독일 아우디에서 무인 자동차 소개했는데 제가 볼 때 한 5년 후면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법적인 사회적인 합의 문제지. 근데 우리는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사고가 나면 차주가 책임져야지. 근데 그러시던 또 차주는 완벽하게 자동차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무슨 시스템 페일러지. 시칼 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면 시칼을 만드는 아니, 회사 사장이 책임지나? 예? 그 시칼 사가지고 휘두른 놈이 책임지는 거지. 아니 그렇죠. 휘두르지 아니, 근데 않았잖아, 문제는 그거죠. 근데. 자동차 회사는 완벽하게 인공지능 차를 만들었어요. 운전자는 놀고 있었어요. 운전 안 하니까. 근데 길거리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회사는 나는 칼만 만들었다. 그렇지. 그거 갖고 요리를 하라고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떨어져서 누구한테 찔리게 됐다. 왜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차주가 책임져야지. 근데 차주라는 사람은 운전을 안 했잖아요. 안 해도 그럼 차가 지 대신 그런 만들어야지. 문제라는 그러니까 그 거죠, 차가 결국은. 움직이게 된 거는 차주 때문에 움직이는 그렇지. 거예요. 지가 풀어놨잖아. 개를 풀어서 아니 개가 치워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치워 책임져야 되지. 죽인 거죠. 그래서 뭐 두 번 사고 나면은 개를 사살하듯이 그렇지. 차를 갖다가 없애버린다. 그렇게 근데- 함으로써 근데- 사고가 자꾸 나면은 근데 차가 안 팔리게 근데 또 만들어야지. 핵심은 그거 같아요. 차를 구속하는 게 어떨까요? 정당 회사는 차는 앞서. 차 해산해 버리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운전자라는 단어나 개념 자체가 없어질 거잖아. 아무도 운전 안 해요, 사실은. 운전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라기보다는 이제 주행자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어떤 기와집에는 어차피 집주인이 책임 안 지는 집도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그 법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치안 안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치안 로봇이 있고 너무나 일을 잘해요. 골목에다 스마트 CCTV가 있어서 뭘 다 잡아주고 그러는데 얘가 잘못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는 무기하고요. 이제 인공으로 지금 가는 데서 가장 그 민감하게 보여지는 거는 무기하고 그다음에 장기.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전 최대한으로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성적으로 돼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따지기 시작하면 인간이 뇌 안에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감성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상대방 말이 안 들려요. 우선은. 그렇지. 그냥 이거는 맞아요. 얘가 딱 셧다운 돼버리고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팍 들면 네. 그냥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해도 안 아무 들리는 거야. 토론이 진전 안 그냥 되고 주먹이 그러면 나가고 싶어 그냥 그럼 마음은 계속. 후련하겠지만 아무 문제는 결국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여야가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이런 큰 거시적인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이게 지금 진보군 보수도 아마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큰 문제들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프레임을 넓게 잡아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디어만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만 모았다는 저는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싸울 문제는 따로 있고 그렇지만 아주 거시적인 문제는 다 같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예. 미디어 철학자 퀸터 안더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골동성.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인간의 진화 속도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갭이 벌어지면서 인간이 골동품이 되어버리는 상황들. 김대익 교수님이 쓰신 그 빅퀘스천 30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공지능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있다. 기계가 지능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지구 플러스 인간이 난가? 지구 마이너스 인간이 난가? 여기에 대해서 기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예, 뭐 거기까지 SF적인 걱정이기도 한데요. 거기까지 나갈 것 없이 일단 뭐 약한 인공지능이다 하더라도 거대한 산업적인 변동들, 사회적인 변동들을 지금 예측할 수 있죠. 그것을 그 변화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예, 김대식 교수의 빅퀘스천을 빅퀘스천 참여하시기 이 책을 바랍니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예, 질문에 대한 해답도 있지만 또 해답을 받으면서 더 많은 또 질문들을 하게 되는. 되는. 책의 제목이 분명히 빅 앤서가 아니고 빅 퀘스천입니다. 예. 질문밖에 없어, 질문밖에. 답이 없어. 답을 안 줍니다, 당연히. 기계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렇죠.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예, 오늘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대화 즐거웠죠. 아유, 공부 많이 됐어요. 저도 많이 재밌었습니다. 예, 인공지능과 감사합니다. 정치의 관계 문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주제 가지고요. 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뇌과학, 인공지능 말고 사람이 뇌 가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